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으로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드릴 때마다 미국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첨단 공정 전환, 기술 업그레이드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장우진 GB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나왔습니다. 8월 말에 이제 나왔었는데 VEU, Validate End User라는 우리 지위를 이제 철회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에 미치는 여파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VEU를 보면 200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네. 중국 내에 기업을 미리 지정해서 미국 기업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을 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에 관련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2023년에 우리나라 업체들 대상으로는 이제 VEU를 지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을 수입할 때 개별로 건건히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공장에 증설하기 위한 목적이면 그냥 허가를 그냥 보내주겠다. 신고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허가가 됐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까지도 이번에는 VEU에서 이제 철회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중국 공장으로 수출이 어려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인텔도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다롄 공장을 인수했어서요. 인텔 낸드 공장을 인수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인텔의 다롄 공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수한 공장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텔이 포함된 건 아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VEU가 철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 D램 공장들이 있고 얘기하시면 하이닉스는 또 인텔 공장도 인수를 또 했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 공장들에 들어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이제부터 좀 차단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려고 VEU를 철회를 한 것 같지는 않고 허가를 안 해주려고 이제 우리를 여기에다 압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속내를 좀 놓고 보면 이제 중국에서 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걸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메모리 관련된 공정들이 미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첨단 공정을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팹도 있고 한데 SK하이닉스도 후공정으로 들어가지 이 메모리 팹을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메모리 팹을 짓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명목상으로는 중국으로의 미국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라는 이제 명목이 있지만 일단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좀 저해시키고 싶다라는 의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한 다음에 중국 기업에 공급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라고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공급망 가르기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 너희는 레거시 반도체만 만들어라고 하는 공급망 가르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 앞으로 첨단 공정 투자할 거면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의도도 좀 담긴 거라고는 보고 있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BM 말고라도 D램, 낸드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장비가 안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구형 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현재 유지 보수는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장비인데 기존의 장비와 똑같은 스펙 이런 거는 괜찮지만 아예 신규 장비로 해서 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형태는 안 되는 거라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적층 공정이 더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이 더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들이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는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들은 중국 공장들은 추가로 업그레이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구형 팹이 점점 좀 될 거고 이 반도체만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 공장이라든가 미국 쪽 공장을 활용을 해서 첨단 반도체 쪽으로 확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이 낸드라든가 D램에서도 첨단 반도체, 선단 공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낸드도 더 많이 이제 10나노 돼야 되는데 그건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일단은
중국 공장은 애초에 뭐 첨단 공장이 있는 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에서 첨단 공정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이슈가 될 문제되지는 건 않는다? 아니고, 네, 일단 국내 공장에서 지금 국내 공장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보면은 음.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공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통해서 뭐 충분히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해놓은. 네, 그렇죠? 이미 예. 이제 투자한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우시팹에 대한 투자 금액만 한 5조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텔의 팹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한 10조 원 10조 정도. 되죠. 예.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할 때 한 20조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 기업들에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의 그 막대한 투자를 했던 중국 공장은 그냥 좀 뭐 과거 레거시 반도체, 그렇죠? 구형 반도체를 맞습니다. 만드는 정도로 두고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는 국내 공장 쪽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판단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K반도체? 현재 수출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반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대중 수출이 28조 8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상반기에. 예. 근데 사실 이거는 한 11%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대미 수출만 보면 3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2%.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중 수출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였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 팹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이런 규제, VEU의 규제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제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훨씬 더 큽니다. 원래 대미 수출이 2020년만 하더라도 39% 정도 비중이었는데 네. 이번 상반기만 보면 70%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HBM 있는 곡인가요? 그렇죠. 포함된 거죠? 네, HBM 수출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워낙 높아졌다. 그래서 대미 수출이 한 30조 원 가까이, 2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0% 이상 성장한 수치였거든요. 대중 수출은 7조 4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14.4%가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HBM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을 대응하는 숫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요거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네.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발표 난 다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었고 정말 뭐 비극처럼 느껴졌는데 또 빠르게 이 반전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우리 지금 장우진 이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대한 30조의 투자비는 아깝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발목 잡는 그런 충격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시정은?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에 충격이 있냐? 그건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이 팹을 지금 이제 VEU 때문에 미국의 장비가 못 들어가면 현재 팹을 가동하지 못하고 실적이 감소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도 또 해법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공장의 쓰임 자체가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 공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약간의 밸류에이션 다운 그 정도인 거지. 이 공장에 뭐 수출 못한다고 해서 지금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한 단계 더 넘어간 거긴 한데 만약에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 이슈 말고 이제 그렇죠. 이 다음 이슈까지. 네,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보면 중국이 VEU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나왔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한 무역을 뭐 공정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공정한 무역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건 잘못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일단 히토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만약 히토류 이외에 뭔가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팹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미국주를 기운다 그러면 그 공장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쓰더라도 중국화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정말 최악의 가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근데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정부에서도 또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간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첨단 반도체 쪽에 그 태클을 거는 미국에 거기에 약간 좀 희생양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는 그렇게 좀 사용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그렇게 되고 일단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네. 근데 네. 첨단 반도체 수출도 아마 규제를 점점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은 이미 좀 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뭐 히토류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반응은 없어요, 중국이요?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당장 뭐 내놓을 카드 같은 건 없는 거고 또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히토리 수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히토리에 이거 대해서 뒤집을 수도 얘기하기도 없고. 네,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미국이 먼저 어겼다라고 하면서 중국도 이제 카드를 내놓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협의한 거는 반도체 규제 풀어라 이러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는 히토리 풀게 아까 이런 형태의 합의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VU 폐지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11월에 관세 유예 면제 끝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미중 협상에서 네. 관세 유예가 중국이 이제 마지막이 되죠. 그렇죠. 네. 30% 관세 유예가 이제 중국 관세가 이제 유예된 게 11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중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대중 관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카드를 강하게 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VU 철회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쪽은 낸드 플래시 또 디램 반도체, 우리가 일명 범용 반도체 시장이고요. 또 하나 이 첨단 반도체는 HBM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HBM3 시장에서 부진하다, 뭐 수율 못 맞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HBM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HBM3E는 퀄 테스트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요? 네, 네. 퀄 테스트는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HBM3E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HBM3는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HBM3E보다는 HBM4 쪽에서 정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냐, 얼마나 빨리 들어갈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퀄 테스트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 거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포요, HBM4. 네, HBM4에 대한 퀄 테스트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직 SK 하이닉스도 퀄 테스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빠르면 뭐 조만간 아니면 늦어도 연내에 SK 하이닉스는 퀄 테스트를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빠르면 11월,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 정도에 퀄 테스트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퀄 테스트 기간은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HBM4 관련해서 약간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8월 중순이었나요? 그 HBM4와 관련된 스펙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이렇게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HBM이 적층돼 있으면 네. 가장 밑에 이제 로직 다이와 결합되어 있는 다이가 있거든요. 그 칩, 그 베이스 그 다이의 스펙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9GBps에서 10GBps로 상향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게 이슈가 뭐가 되냐면 마이크론의 현재 기술로는 이 9GBps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 HBM4의 초기 퀄에서는 탈락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좋은 건데요. 좋은 거죠. 예.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퀄 통과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빠르게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HBM4 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K 반도체는 좋은데 개별 기업들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양손에 이제 떡을 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4 일명 가격 후려치기가 나올 뭐 그럴 좀 개연성은 없나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싫겠죠. 왜냐하면 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높게 주고 있고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뭐 60% 정도의 이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싫을 텐데 뭐 삼성전자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캡파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공급이 과다해서 엔비디아가 가격을 후려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HBM4도 있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앞서가나 봅니다. 네, 지금도 일단 퀄 테스트 자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못하고 SK 하이닉스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타격을 입을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만약에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 다운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물량을 더 찍어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물량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뭐 반도체 쪽 장비나 소재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HBM4 라인에서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쌍두마차로 가는 것도 크게 우리 K 반도체 산업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죠. 해석을 네. 하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수요 중에 하나, 앞서도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로봇 얘기했거든요. 로봇 배터리가 뭐 이것도 얼마나 크냐. 요즘 피지컬 AI 하면서 로봇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엔비디아 역시도 이 제슨 토르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 로봇이 우리 반도체 또 하나의 시장연은 뭐 해법 탈출구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은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들리죠. 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는 반도체가 좀 들어가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래요? 로봇은 어떨 거냐라고 네. 한번 이제 고민해봤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은 좀 다르게 LLM이나 시각 언어를 판단하는 게 이제 뇌 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로봇에서 해석해서 로봇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같은 걸 채택하는 게 좀 느려요. 기술 채택이. 하지만 로봇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동차보다 로봇에서의 반도체 채택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최근에 공개했던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를 보면 128기가바이트의 이제 메모리를 채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메모리를 2배 이상 늘렸는데 이런 메모리 확장은 점점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 메모리에는 긍정적인데 아직은 판매 대수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메모리 쪽으로 뭐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기에는 조금 멀었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신성장 동력 정도는 아니다. 네, 지금 당장 밸류를 주기도 어렵고 네. 만약에 이제 그래도 뭐 로봇이 한 10만 대 이상, 연간 10만 대 이상 팔릴 정도의 시장이 보인다고 싶으면 네. 그때부터는 미래 가치를 본격적으로 당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처음 생성형 AI 나왔을 때 우리 손 안에 내 노트북 안에 AI 들어온다. 이게 또 반도체 신성장 동력이다 했는데 요즘 약간 온 디바이스 AI도 쏙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더 앞서 로봇보다는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온디바이스 AI 쪽을 하면 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저용량의 이제 그 DDR 램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뭐 이런 거죠.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하고 있고 대용량의 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작은 디바이스 그리고 뭐 어떤 연산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은 별로 없죠. 그 이외에 팹리스 네. 같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가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회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역시도 뭐 크게 어떤 이게 하나의 뭐 새바람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네요, 시장에.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중에서도 네. 어떤 디바이스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그러니까 만약에 뭐 TV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이런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뭐 노트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쪽으로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기기죠, 바로.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의 판매가 촉진될 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더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신규 이제 디바이스의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메모리의 사이클이 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런 사이클이 오는지는 분명히 보긴 봐야 됩니다. 올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 챗GPT 모먼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였거든요. 네. 근데 별거 아닌 거였는데 정말 그 그림으로 그 전에 그 기능을 봤을 때 그냥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근데 그거 하나에 사람들이 혹해서 쫙 넘어왔다는 거죠. 네, 유료 가입한 거죠. 그렇죠. 유료 네. 가입자가 확 늘어났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나 어떤 뭐 사진 같은 걸 보고 피규어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바나나였던가 이름이 정확히 였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제미나이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디바이스 판매는 저는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까지 간다면 이게 메모리도 가고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가고 이러면서 또 시장 커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수출 실적을 봤는데 반도체 말입니다. K 반도체 여러 가지 불협화 뭐 어려움이 있었다고 쳤는데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좀 실적 내용도 좀 봐주시고 왜 이렇게 좀 수출은 계속해서 우리 K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수출액은 15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1%가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SK하이닉스 HBM. 네. 네, HBM이 워낙 비싸고 엔비디아가 워낙 잘 팔리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 HBM도 워낙 잘 팔리고 있다. 이게 이제 반도체가 좋은 거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면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가격이 크게 다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액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K 반도체 수출까지 봤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또 기술력도 올라왔다고 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우리 K 반도체는 정부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앞으로 좀 어떤 우리 정부는 우리 도움을 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들이 나서기 어려운 이제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력을 쌓고 그리고 다시 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은요. 반도체 법에 대해서. 지원법에 대해서. 네. 뭐 지금 근데 저는 워낙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AI 반도체라든가 AI 쪽이라든가 온디바이스 쪽으로 보면 지금 AI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산업부에서도 K 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의 개발, 아까 말씀하셨던 온디바이스 AI죠. 이런 쪽으로의 반도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건 없을 정도로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나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잘 가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